네, 2교시입니다. 교재 224페이지 불포화 지방 3-1번에 있는 상어 간유와 식물 섬유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불포화 탄화수소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면 완전 행운이죠. 스쿠랄린이 정답이고요. 얘네들은 여기 나와 있다시피 동물 연골에 포함된 지질 성분으로, 이게 이제 그 기능성 식품 소재로 거의 한 3, 40년 전서부터 유행하는 그런 그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사성이 있는 내용들 많이 공부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있는 아이오딘가, 요오드가인데요. 아이오딘가가 가장 작은 그래프를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선택하는 건 쉬운데 이유를 설명하는 게 조금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저기 보시면은 경화 대두의 특성에 따른 고형 지방산의 그래프이다. 아이오딘가가 가장 낮은 것을 1에서 4 중에 선택하고 그 이유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형분 함량이 X축에 여기 나와 있죠. X축에 고형분 함량이 낮을수록 1, 2, 3, 4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그래프는 1번이 되고요. 상온에서 고형분 함량이 높은 유지는 고체 상태이다. 그렇죠. 근데 이는 유지의 불포화도가 낮고 탄소의 이중 결합수가 적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아이오딘가가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 부분을 좀 줄을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15에서 25도씨를 뜻한다. 이 상온의 의미. 이 부분은 잠깐 카톡을 끌게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식품 공전도 마찬가지고, 소수와는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상온이 어느 정도의 온도 범위를 뜻하는지를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오드가는 불포화도를 추정한 거기 때문에 요오드가가 높다고 하는 것은 탄소의 이중결합수가 많아서 아이오딘이 많이 포함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고, 유지의 불포화도가 높고 상온에서 액체 상태임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해서 들기름, 참기름, 올리브유 같이 상온에서 액상인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그런 유지류를 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포화지방산은 상온에서 고체 상태인 소기름이나 돼지기름 같은 우지, 돈지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그림으로 설명을 그려서 보여드린 적이 있었고, 그리고 전자 교탁에서 검색해서 보여드린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불포화지방산은 그 이중결합 부위가, 요 탄소와 탄소의 이중결합 부위가 사실 3차원적으로 꺾여 있기 때문에 가만히 정지시켜뒀을 때 차곡차곡 테트리스 블록처럼 차곡차곡 쌓일 수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상온에서 유동성이 있는 액체일 수밖에 없다. 여기 말한 것처럼 그래서 분자사 사이에 틈이 많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는, 차곡차곡 쌓이지 않는 유동성이 있는 그런 유지류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검학과도 되게 중요한 개념이어서 지금 유지류 쪽에서 나와 있는 무슨 가하는 이 부분들은 반드시 다 알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비누학과의 정의를 쓰고, A가 B보다 비누학과가 2배 더 클 때 고급지방산은 A와 B 중 무엇이 더 많은지, 이런 부분들도 간단하게 서술형 문제인 것 같지만 간단하게 나오면 우리가 기사 시험을 볼 적에 고맙습니다 하고 얼른 답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일단 정의, 유지 1g을 완전히 비노화 또는 검화하는 데 필요한 수산화칼륨의 밀리그램 수이고요. 고급지방산은 고급 저급의 뜻은 탄소수가 많다 적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탄소가 6개 이상이면서 카르복실기를 가지고 있는 산성을 띠는 지방산을 뜻하는데, 탄소수가 적을수록 적업, 많을수록 고급지방산,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죠. 고급지방산이 저급지방산보다 분자량이 크다. 당연히 탄소수가 많으니까 분자량이 크겠죠. 비누학과는 탄소 분자량에 반비례하는데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소 분자량이 크면 클수록 비누화가 낮다.
작으면 작을수록 비누화가 높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유지를 고온 가열할 때 문제 6-1번 225페이지 유지를 고온 가열할 때 발생하는 물리적 화학적 현상을 두 가지씩 쓰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물리적인 증상은 이건 다 경험상 알고 있을 겁니다. 유지를 가열을 하게 되면 점성이 증가하고 색도도 증가하고 화학적으로는 지방이 산패되고 트랜스 지방산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 지방산이 0%인 식용유 같은 경우에도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오랜 재사용, 고온으로 가열 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 경우엔 트랜스 지방산이 생성될 수가 있어서 아무리 좋은 기름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오래 사용하거나 잦은 재사용을 한다거나 또는 불순물이 많이 끼게 된다고 하면 트랜스 지방산의 함량이 높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드렸던 말씀이지만 제가 예전에 연구소에 있을 적에 서울시내에 있는 패스트푸드점 5군데 6군데에 프렌치 프라이를 전부 구매를 해다가 그 프렌치 프라이에서 감자튀김에서 지방을 속실렛으로 추출을 해가지고 GC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로 지방산 분석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전부 다 식용유로 튀긴 식물성 유지인 불포지방산이 많은 식용유로 튀긴 프렌치 프라이들이었는데 이 모두 다 뭡니까? 트랜스 지방의 함량이 높게 나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프렌치 프라이 말고 이걸 얘기하면은 어떤 프랜차이즈인지 알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 튀기지 않은 것 같은 그 빵 종류에서도 트랜스 지방의 함량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가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튀김 시 변화에 대한 내역이다. 옳은 것은 0, 옳지 않은 것은 X 표시를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식품 내의 수분에 의해 지방, 특히 중성 지질이 가수분해 되어 유리 지방산이 증가한다. O냐 X냐? 맞습니다. 중성 지질이 가수분해돼서 글리세롤과 지방산의 에스테르 결합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글리세롤과 분리된 지방산은 늘 말씀드렸다시피 유리 지방산 따로 떨어져서 부유하는 지방산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산소와 불포화 지방산이 결합하여 지방산화가 증가하면 극성 물질 생성이 감소한다. 비극성 물질이 감소한다. 이게 맞습니다. 극성 물질이 아니고요. 극성은 친수성을 말하고 비극성이 친유성, 소수성을 말하는 겁니다. 식품을 튀길 때 튀김류는 인하점이 높고 발연점이 낮은 것이 좋다. X입니다. 튀김류는 인하점이 낮고 발연점이 높은 것이 좋다. 반대로 하면 정답이 됩니다. 말 그대로 뭔가를 튀길 적에 불이 붙는 인화점, 연기가 나는 발연점, 이것이 각각 낮고 높은 것이 좋죠. 그래야 바삭바삭 고소하고 맛이 있는 고온 단시간에 튀김이 될 수가 있습니다. 4번 중성 지질이 가수분해 될수록 점도가 높아지고 색이 옅어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X입니다. 가수분해가 될수록 점도가 낮아지고 색이 짙어진다 입니다. 점도가 높아지는 건 맞아요. 근데 색이 옅어지는 건 색이 짙어지죠. 식품의 수분 함량은 3번도 마찬가지예요. 인하점이 높은 건 맞는데 발연점이 높은 게 좋아요. 아이고 쏘리 죄송합니다. 3번도 뒤 발연점이 낮은 것, 높은 것, 색이 옅어진다, 색이 짙어진다. 앞에 부분 다 맞습니다. 식품의 수분 함량은 튀긴 후 식품의 유지 흡수량과 관계없다.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해설이 나와 있으니까 이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3으로 가겠습니다. 유지의
품질 열화는 품질이 나빠지는 걸 말하죠. 품질 열화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각 항목별로 쓰시오 되어 있습니다. 튀김류의 회전 속도 관리, 튀김 온도 관리, 튀김 설비 관리. 튀김류의 회전 속도는 한 번 사용 후 재사용. 사실 여러 번 재사용을 하지만 바람직한 것은 재사용을 하면 안 되겠다. 튀김 온도도 마찬가지 180에서 200도의 높은 온도 유지. 그러니까 재사용하면은 트랜스지방이라든가 품질이 열화되는 나쁜 기름이 많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높은 온도 유지하고 재사용 금지하고 그다음에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불순물이 많아지면요. 그 불순물 때문에 트랜스지방의 생성이 많아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7페이지로 갈게요. 중성지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보일링 포인트와 멜팅 포인트가 있다. 중성지질은 동질 다형 때문에 여러 개의 끓는 점과 녹는 점을 갖는다고 앞에서 동질 다형 현상할 적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완전 객관식 시험인데 실기 시험에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었다는 거죠. 무려 22년도니까 최근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죠. 실기 시험이지만 객관식으로 출제가 됐으니까요. 2번 맞죠?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한 100번은 거짓말이고 사실 한 30에서 50번 정도는 글리세롤과 세계지방탄의 에스테르 결합이다. 여러 번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포화지방은 탄소수가 증가할수록 물에 녹기 어렵다. 천연유제 불포화지방산 이중결합은 시스형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시스와 트랜스 지방이 되는 거죠. 다가 불포화지방산 이중결합은 비공액형이다. 틀린 것은 1번이고요. 비공액형, 공액형은 컨주게이션, 비공액형은 넌 컨주게이션, 언컨주게이션이라고 하는데 맞는 보기가 됩니다. 자, 프로틴으로 가겠습니다. 프로틴, 단백질의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 단백질 3차 구조에서 사이드 체인을 형성하는 힘. 1차 구조는 펩타이드 결합이고요. 2차 구조는 수소 결합도 있고 이황화 결합도 있고요. 얘네들이 뭘 이루고 있는 거죠? 베타 시트나 알파 헬릭스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3차 구조는 얘네들이 다 섞인 겁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 수소 결합, 이황화 결합, 소수성 결합, 반대로 발스 결합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아우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것까지 같이 간략하게나마 그려주면은 점수를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단백질의 1차 구조, 펩타이드 결합, 그 다음에 수소 결합으로 알파 헬릭스, 베타 시트, 그 다음에 여기 읽고 있습니다. 3차 구조에는 실뭉치 모양과 비슷, 4차 구조는 이 3차 구조가 또 결합해서 다량체 구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28페이지에 있는 단백질 구조 및 결합에 대한 다음 설명에서 빈칸 채워보십시다. 자, 단백질 3차 구조는 단백질을 이루는 아미노산의 사이드 체인에 작용하는 힘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구체적으로는 다이설파이드 이황화 결합, 그 다음에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수소든 이온이든 소수성 있든 간에 이온 결합, 수소 결합, 소수성 결합이 있다. 1, 2, 3번의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세 개가 다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단백질의 분류, 알부민, 인 단백질, 젤라틴, 당 단백질, 프롤라민, 펩톤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음 보기에 해당하는 단백질을 적으시오라고 해서 서로 분류를 하는 거죠. 프롤라민과 알부민은 단순 단백질에 속하고요. 복합 단백질은 당 단백질과 인 단백질에 속하고요. 유도 단백질은 펩톤과 젤라틴이 있으니까 정답과 해설을 같이 적어주시면 굉장히 좋은 내용이고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식품기시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볼 학교 시험이나 아니면 다른 영예사라든지 다른 시험에서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되게 중요하고 필수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면 좋겠습니다. 229페이지에는 글리신의 등잔점 공식이다. 곡선이다. B, D에 이온식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온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화학 일반학 또는 유기학을 배웠던 학번도 있고 안 배웠던 학번도 있기 때문에 사실 만만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출제된 연도를 보시면은 10년, 21년, 24년으로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글리신의 이온식 하나 정도 적어두시고 산성일 때, 염기성일 때 이온식을 체크를 해놓고 가지고 있다가 늘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가지고 있다가 시험 보기 전에 얼른 보고 시험 들어가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면 정답을 쓰면 되고 아니라면 잊어버려도 괜찮겠습니다. 식품 영양학과에서는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는 않으나 기사 시험에서도 사실 제가 식품공학도 전공을 했지만 크게 필요한 부분은 사실 아니거든요. 아니지만 이 문제에서 묻는 것은 B와 D의 플러스 이온, 마이너스 이온 그리고 어떻게 하전이 되냐 그거를 물어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제된 연도를 보면 최근에 3년이나 최근에 2년 그 전에 한번 해가지고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외워두는 게 좋지만 늘 외우고 있어야 되는 부분은 아니다. 시험 보기 직전에 얼른 보고 들어가서 답을 쓰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표 있잖아요. 화학식의 종류 이 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학교 1학년 1학기에 우리가 일반학 시간에 들어가서 아니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보는 일반화학의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긴 한데 최근에는 식품영양학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배우질 않으니까 개념을 한번 정리하는 식으로 알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온식, 실험식, 분자식, 시상식, 구성식. 이온식은 이온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위첨자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실험식 같은 경우에는 원소의 B만 나타낸 거. 분자식이 사실 풀네임으로 볼 수 있죠. 풀네임. 시성식은 치환기의 특성을 알 수 있게 해서 분자식을 좀 풀어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자식과 시성식과 실험식은 같은 내용이지만 실험식은 약분해 놓은 거고 분자식은 풀네임이고 시성식은 분자식에서 조금 더 풀어 쓴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요 부분 있잖아. CH3COOH 같은 경우에 이 초산이거든요. 이 부분도 C2H4O2 이렇게 써도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COOH가 있다는 거, 카르복시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CH3COOH로 빼놓은 거예요. 이런 걸 시성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구조식은 입체적인 구조를 나타낸 거. 그래서 분자식이 풀네임, 시성식은 좀 더 보기 편하게 작용기를 보여준 거, 구조식은 입체적인 구조까지 보여준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얼마나 그 개념과 정의를 알고 있느냐 하는 문제죠. 염석, 솔팅 아웃. 솔트는 염이라고 하고 우리 소금이라고 하지만 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염석은 솔팅 아웃 염석이라고도 하는데 염석이라고 써있구나. 이 솔팅 아웃은 나오는 겁니다. 뭐가 나오는 거냐? 결정이 석출돼서 나오는 것을 염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염석, 석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염용은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솔팅 인이라고 해요. 솔팅 인. 식품 제조 시의 염석과 염용의 효과는 염석은 두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변성으로 갈게요. 변성. 단백질은 열에도 약하고 단백질은 또한 냉이나 열이나 방사선이나 여러 가지 외부 조건에 따라서 되게
변성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열변성은 온도, 수분, pH, 단백질 변화는 62도에서 시작이 되는 걸로 보통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운 여름날 아스팔트 바닥에다가 달걀 같은 걸 이렇게 깨가지고서 이제 탁 터트리면은 계란 흰자가 익어가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62도, 65도부터 이제 변성이 일어나거든요. 그다음에 수분, 단백질이 가열하면은 수소결을 파괴하기 때문에 단백질 변성이 일어나고, 단백질의 변성이 일어나게 되면 무조건적으로 뭡니까? 단백질은 그 기능을 상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pH, 등전점에 가까울수록 아이소 일렉트릭 포인트, 등전점에 가까울수록 변성이 된다. 그래서 응고 침전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염류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변성 속도가 높고 이온의 전하가 큰 전해질일수록 단백질의 변성에 큰 영향을 끼친다. 디내추레이션. 해설 부분 4줄밖에 안 되니까 꼼꼼하게 잘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업을 위해서라면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수업이 아니라 만약에 정말로 시험을 위해서 본다고 하면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 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효소로 갑니다. 효소는 생체 촉매이고, 효소는 그 반응 속도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이 효소에 의해서는 반응 속도 중에서 이 미켈리스 멘텐식이 되게 중요하다. 미켈리스 멘텐식은 효소 반응 속도를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문제는 뭡니까? KM이 미켈리스 멘텐식의 정의를 물어보는 거,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높은 것과 낮은 것에 대하여 비교해서 설명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KM 값이 높은 이 부분, KM 값이 높으면 기질을 많이 써야 반응 속도의 최대 반응 속도의 절반에 겨우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친화도가 낮다. 근데 KM 값이 낮으면 낮게 써도 반응 속도의 절반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기질 친화도가 높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질의 농도에 따른 반응 속도이기 때문에 KM 값은 바로 요 2분의 1. 그러니까 기질의 농도가 높을수록 얘가 반응 속도가 낮다고 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거에 주의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고정화해서, 이거는 식경과에서 뭐 안 배우는 거고, 제가 수업하면서, 오프라인에서 수업하면서 이 고정화 효소 흡착법이랑 공유결합법, 가교법, 포괄법도 격자형이 있고 미세 캡슐법이 있는데, 요거 설명을 한 적이 있었었죠. 예, 요게 사실은 2016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데서 꽤 나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효소는 생체 촉매인데, 이 효소의 특성,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상대방만 변하게 해주는 이 효소의 특성을 가지고 뭐 합니까? 식품 공업이나 식품 산업에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효소와 지지체 표면의 특성을 이용해서 흡착, 이온결합, 공유결합은 공유결합을 시켜가지고 효소와 지지체를, 이건 다 뭐냐면 효소를 여러 번 재사용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나온 겁니다. 거기에다가 포인트를 두고 공부를 하시면, 이래서 이것 때문에 이러기 위해서 이런 흡착, 공유결합, 가교법,
포괄법 이런 것들이 나왔구나. 일단 종류 알아두시고 간단하게 여기 나와 있는 정답의 요 1, 2, 3, 4번처럼 요 부분만 알고 계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왜 이 고정화 효소를 제조하느냐? 효소의 특성, 이제 반응을 촉진시키고 반응을 빠르게 해주고 대신에 뭐다? 자신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공업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수분해 효소는 우리가 다음 주에 수업 시간에 만나가지고 어디죠? 233페이지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칠게요.